네, 수업 다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볼 내용은요, 수년제 가치법입니다. 수년제 가치, 이제 NPV라고 하죠, NPV법. 수년제 가치, 지금 우리가 앞에서 영업의 현금 흐름과 매각의 현금 흐름 공부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수년제 가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년제 가치는 보유기간 동안 예상되는 매년의 세후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합해서 이제 보유기간 말 처분 시 예상되는 세후 지분 복귀액의 현재 가치를 더하고 그다음에 지분 투자액을 빼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화폐 시간 가치 공부할 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산하는 공식이 있었죠. 이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을 곱해준다. 를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1년 차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R의 1승분의 1. 그래서 R을 이제 우리가 요구 승률이라고 주어지잖아요. 그거 적용해서 현재 가치를 바꿔주고 또 매각 현금 흐름 얼마 발생한다 그러면 거기에 또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곱해주면 또 현재 가치를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현재 가치들을 다 더하고 대신에 이제 나가는 비용, 이제 초기 지분 투자액, 그래서 이제 에쿼티라고 해서 이걸 EQ라고 하거든요. 이걸 빼주면 순현재 가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여기서는 지분 투자액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부동산을 사는데 내 돈 6억 들어가고 대출 4억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집 초기 투자액으로 빼줄 것은 10억이 아니라 이제 6억. 내 돈 들어간 거 빼줘야 되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계산들은 다 내후주머니에서 얼마 나가서 내후주머니에 얼마 들어오는지를 기준으로 이제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들어오는 것도 이제 은행 몫이나 세금 이런 거 다 빼고 내후주머니 지분 투자자에게 얼마 들어오는지를 따지고요. 나가는 돈도 은행 대출금이나 이런 거 빼고 순수하게 지분 투자자 호주머니에서 얼마 나가는지를 비교해서 수년제 가치를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수년제 가치는 이렇게 해서 구한 것이 0보다 크다, 즉 플러스다라고 하면 투자를 해야 되겠죠.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다라는 뜻은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수익성 지수법도 간단하죠. 수익성 지수는 그냥 수년제 가치는 뺀 것이었는데 수익성 지수는 그냥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이는 수익성 지수는 1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그래서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투자를 하고 1보다 작으면 투자를 하지 않고. 그래서 NPV, 즉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다라는 것과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같은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수익률법은요, 내부 수익률법이 중요하긴 한데, 이걸 우리가 이런 시험에서 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계산기를 이제 일반적인 사칙 연산하는 그런 계산기가 아니라 재무용 계산기를 이제 사용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은 계산하는 것은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냥 개념 정도 알아두시면 되죠. 우리가 개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부 수익률이라는 개념 자체가 NPV, 즉 수년제 가치를 제로로 만드는, 즉 들어오는 수입과 나가는 비용을 똑같이 만드는 그러한 요구 수익률, 할인율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것을, 그 구한 값을 이제 내부 수익률 IR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언뜻 봐도 그냥 손으로는 풀어서 구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개념이 그렇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수년제 가치나 내부 수익률 이런 거는 사실 우리 부동산 공부할 때뿐만이 아니라 일반 경제 상식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라서 그 개념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48페이지, 46페이지죠. 수익률법. 그 다음부터는 좀 간단한 내용들이에요. 46페이지 보면은 순수법하고 수익률법 이런 것들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수익률법은 이게 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개념이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아까 우리 그
레버리지 효과 그거 할 때도 요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총 자본 환원율, 뭐 종합 자본 환원율, 종합 환원율 개념도 나오고 지분 배당률, 자기 자본 수익률 개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레버리지 효과 할 때는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총자본 수익률보다 즉 종합 환원율보다 지분 배당률, 지분 수익률이 더 높아지면 그 플러스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계산할 때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부동산의 가치, 부동산의 가격이 예를 들어 10억이다. 그러면은 총 투자 자본, 총 투자 금액이 10억이다라는 뜻이고 그 중에서 자기 자본이 6억이고 타인 자본이 4억이고 이렇게 이제 종합자본, 총자본이 이렇게 지분이나 타인자본으로 분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나왔을 때 어떤 부동산의 가격이 10억이다. 또는 총 투자액이 10억이다. 이렇게 뭐 다르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게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 가격과 그 부동산을 사는데 들어가는 총 투자 자본, 총 투자 금액은 같은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종합 자본 환원율, 총 자본 환원율은 총 투자액분의 뭐 NOI, 순영업 소득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어떤 부동산의 가격이 나왔다라고 하면 부동산의 가격분의 NOI 해서 총 자본 환원율, 종합 자본 환원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종합자본 환원율이 우리가 그 부동산 업계에서 많이 얘기하는 캡레이트가 딱 이 개념이에요. 우리가 부동산 쪽에서는 이 캡레이트라는 그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업계에서 일종의 약간 자기네들끼리 이제 전문성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남들이 잘 못 알아듣는 뭐 그런 이제 용어들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런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캠레이트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캠레이트가 사실 별 내용이 아니에요. 별 내용이 아닌데 그 일부러 좀 그런 식으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캠레이트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환원율, 종합자본 환원율, 총자본 환원율을 뜻하고요. 그리고 환원율은 우리가 좀 환원이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낯설잖아요.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수익률과 거의 같은 의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원율, 뭐 배당률, 수익률,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도 이제 지분 배당률이라고 나왔는데 지분은 이제 자기 자본을 뜻하는 것이고 배당률은 수익률의 개념이니까 이걸 뭐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지분 배당률, 지분 수익률, 뭐 지분 환원율, 자기자본 수익률 이런 것들은 다 같은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앞에서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 공부했듯이 지분 배당률, 자기자본 수익률은 이 세전 현금 흐름.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세전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전 현금 흐름을 이제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값이 이제 지분 배당률, 자기자본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레버리지 효과 할 때 이 내용을 또 같이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한번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3 페이지 넘어가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다양한 방법론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레버리지 효과를 계산을 해서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도 배웠고 또 수면제 가치 계산을 해서 뭐 0보다 크면 투자를 하고 0보다 작으면 투자를 하지 않고 뭐 이런 내용도 공부를 했고요. 뭐 수익성 지수 또 내부 수익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들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배웠었던 것 중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은 어떤 투자로부터 객관적으로 기대되는 수익률을 뜻하고요.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요구하는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 기대 수익률이 객관적인 기대 수익률이 투자자의 주관적인 요구 수익률보다 높다라고 하면 투자를 하고요. 반대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도 낮다라고 하면 투자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는지는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를 비교를 해서 그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을 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 가치는 객관적으로 이 부동산을 시장에서 얼마에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죠. 보면 투자 가치는
투자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이 부동산의 투자 가치, 주관적인 가치를 뜻합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다라면 이 투자는 해야 되는 거죠. 반면에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작다. 그러면은 투자를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때 이제 투자 가치는 그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순영업소득을 요구 수익률로 나눠주면 투자 가치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문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구 수익률 구성 요소에 관한 내용이 59페이지에 나오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이것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은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무위험률, 무위험 수익률이 있죠. 60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무위험 수익률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뜻하고요. 그래서 뭐 국고채 이자율, 뭐 국공채 수익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무위험 수익률이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은행의 제1금융권의 정기예금 금리 뭐 이런 것도 무위험 수익률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어떤 시험 문제에서 뭐 자본시장 이자율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하여튼 무위험 수익률은 내가 투자자가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내가 국고채 금리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위험 수익률은 객관적으로 결정이 되고, 근데 여기에 추가되는 위험 할증률,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투자자가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투자 대상의 위험성을 판단을 해서 위험성이 높다. 그러면 위험 할증률이 높게 적용이 될 것이고요. 그럼 요구 수익률도 높아지겠죠. 그러면 위험 할증률이 낮다. 그러면 요구 수익률도 낮아질 것입니다. 위험이 낮다라고 평가를 하면 투자자가 주관적으로 위험을 결정을 해서 위험만큼을 이제 할증률을 붙여서 요구 수익률을 결정을 하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투자자가 주관적으로 결정한다라는 이유가 바로 이 위험 할증률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위험 혐오형 투자자는 똑같은 위험에 대해서 위험을 이제 회피하고 위험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리스크 프리미엄, 즉 위험 할증률을 굉장히 높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 위험을 추구하고 위험을 선호하는 투자자는 위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그런 생각인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 할증률을 낮게 적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요구 수익률, 똑같은 투자안에 대해서도 혐오형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보통 더 높죠. 위험 초형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낮고 위험 혐오형 투자자들은 요구 수익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차이가 위험 할증률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예상된 인플레이션율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요구 수익률을 계산할 때 더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그 투자 대상 부동산 자체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면 그 가격 상승률만큼을 요구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빼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 대상 부동산이 1년에 한 3%씩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면 요구 수익률 계산할 때 이 무위험률, 위험할증률, 인플레이션율 이런 것들을 다 더해주고 마지막에 가격 상승률 부분을 빼줘야 돼요. 그럼 빼준 만큼 요구 수익률이 낮아지겠죠. 그럼 아까 우리가 투자 가치는 요구 수익률 분의 순수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구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뜻은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아진다, 커진다는 뜻이잖아요. 반대로 만약에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면 그 하락률만큼을 요구 수익률에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이 예상되는 그런 부동산이다라고 하면 적용되는 요구 수익률이 높게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 높다라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다라는 것이 가치에는 반대로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가치는 수익률, 즉 환원율 분의 순수익이기 때문에 수익률, 즉 요구 수익률이 높다라는 것은 가치가 낮아진다는 뜻이고 요구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뜻은 그만큼 가치는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부했었던 것이 평균 분산 모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63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평균 분산, 뭐 분산과 표준 편차 이런 걸 계산하는 것까지는 뭐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뭐 뒤에 계산 문제가 하나 있긴 있지만
굳이 뭐 루트 씌워서 뭐 계산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안 하셔도 되니까 뭐 계산까지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이 개념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평균은 수익을 나타내는 것이고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위험을 이제 나타내는 이제 숫자다,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수익과 위험을 분석, 비교를 해서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수치로 표현한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평균 분산 모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만약에 분산값, 표준 편차, 즉 위험이 똑같은 투자 아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평균, 즉 수익성이 높은 것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요. 반대로 평균, 즉 수익이 똑같은 투자안이다라고 하면 둘 중에서는 분산, 즉 위험이 낮은 투자안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게 위험 혐오형 투자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평균 분산 모형에 따르면 결국 위험이 낮은,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낮은 그런 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이제 평균 분산 모형인데, 근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익과 위험은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값이 더 높으면 대부분 분산이나 표준편차 값도 더 높거든요. 그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럼 평균과 분산값이 다 높은 A와 B 투자한 중에 A 하나의 투자안이 평균값도 높고 분산이나 표준편차 값도 다 높으면 이 평균 분산 모형에 따르면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변이계수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변이계수라는 개념은 기대 수익률 한 단위당 위험의 값을 뜻합니다. 뭐 공식으로는 표준 편차를 뭐 수익의 기대치, 기대 수익률로 나눈 값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정확하게 뭐 표준 편차를 나누든 뭐 분산을 나누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은 위험의 크기를 수익률 한 단위당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수익률 한 단위당 위험의 크기를 뜻하는 것이고 변이계수란. 그래서 변이계수가 높다, 크다라는 것은 수익률 한 단위당 위험의 값이 크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변이계수를 계산했을 때 위험 회피형 투자자, 위험 혐오형 투자자라고 하면 변이계수가 낮은 투자안을 선택을 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변이계수, 뭐 이렇게 변이계수나 평균 분산 모형을 통해서도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투자할지 말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공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공부한 내용이 사실 보면 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들, 뭐 수년제 가치법, 뭐 레버리지 효과, 또뭐 수익률 지수, 수익성 지수법, 뭐 내부 수익률법, 평균 분산 모임, 변이계수, 뭐 이런 거에 뭐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면은 뭐 포트폴리오 이런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뭐 그런 것들은 너무 이제 수학적으로 복잡한 내용이라서 우리가 그냥 개념 정도만 살펴봤고요. 뭐 여기서는 뭐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만 이제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로 뭐 지난 시간까지 같이 풀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에 다 올려드렸으니까는 혹시 복습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공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계산 문제 한 번씩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기말고사는 계산 문제이긴 하지만 그냥 단순히 계산 이제 숫자 맞춘다라는 개념보다는 거기에 그 계산 과정, 그러니까 논리적인 과정을 잘 서술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신경 쓰셔갖고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 좀 잘 그 내용을 잘 적어주시면 네, 최대한 점수 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